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파산법 개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파산 청구권의 확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파산 판사는 비파산법에 있어서의 실체법적 규칙과 파산법의 절차적 규칙을 따른다. 판사는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주 법률 쪽을 돌아보지만 사실에 관한 판단은 배심에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도 있다. 파산법원은 청구권의 가치를 조사 확정함에 있어서 형평법원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파산 판사는 청구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확정시킬 것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502조 C 하에서 판사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가치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법정에 다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채권자는 잠정적 추정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일단 잠정치에 따라 배당을 시행할 수도 있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도 예를 들어 신주의 발행과 같은 적당한 다른 방식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작자의 청구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12,000달러 상당의 소송이지만 성공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3,000불 상당의 청구권 을 갖고 있고 자산의 가치는 1,000불 상당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우리가 현재의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제작자의 청구권을 평가한다면 4,000불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제작자의 청구권은 할인된 것이지만 제작자는 가장 다액의 무담보 채권자이다. 마지막에 제작자가 승소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더라도 그는 파산 절차를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공 확률에 근거하여 제작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제작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채무자 자산의 80%를 가질 자격을 얻고 사실상 회생 계획을 지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제작자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경우 현재의 성공 확률에 근거하여 제작자의 청구권을 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제작자가 패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과대평가가 된다. 현재의 성공 확률로 제작자의 청구권을 할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너무 큰 역할을 맡기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작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 된다. 청구권이 가치 추정을 강요된 화해라고 보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파산 절차 바깥에서는 대부분의 민사사건들은 화해로 종결된다. 모든 화해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양 당사자의 추정을 반영한다. 평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작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합당한 화해 금액은 약 4,000달러이다. 파산사건 판사에게는 현재의 성공 확률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 금액이 필연적으로 소송의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 절차가 없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화해에 필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생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작자가 담당할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제작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구하는 청구권의 가치를 0으로 추정할 합당한 이유도 있다. 파산제도 외부에서라면 가능하였을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작자가 화해를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은 제작자의 현재 성공 확률이 50% 미만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것이 100% 미만이라는 점이다. 채권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채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하며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지분이 보유자로 행동한다. 채권자들은 기업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것에 수반하는 회사 지배권, 거버넌스죠. 회사 지배권이라는 압박수단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의 청구 원인만을 가진 자가 경영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파산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작자가 소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될 때에는 제작자의 청구권을 0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대부분의 법원은 소송상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성공 확률이 낮을 때 대략 이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신체의 상해나 사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자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채권자가 갖지 못하는 절차적 권리를 갖는다. 이게 이제 비면책 채권이죠. 계약상의 채권자와 달리 불법행위 피해자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도 비파산법에서 가지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권리가 있다. 28 U.S.C. 1411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서도 이 추가적인 절차적 권리는 실질적인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A.H. 로빈스와
맨빌과 관련된 대량 피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사안들에 있어서 여러 법원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위를 제한하였다. 법원은 502조 C를 사용하여 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총 배상 책임을 추정하였다. 그 후 이들 법원은 피해자들의 유일한 보상금 원천으로 기능할 위 법적 배상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기금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들 법원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범위를 이들 기금을 상대로 한 개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이라는 한도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자는 계약상 채권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파산 절차 밖에서 아무런 특별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므로 파산 절차 안에서도 그 어떤 특별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비확정 청구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들이다. 어떤 이는 비파산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위험한 활동을 위한 비용을 그 활동을 하는 기업이 내부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대출계약상의 서약이나 다른 종류의 감시체제를 통하여 기업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계약상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은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채권자들은 그들은 기업을 하여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 위험이 있다면 기업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그들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트럭과 관련된 사고의 피해자가 그 트럭의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면 그 채권자는 트럭이 제대로 유지되고 충분한 자격을 지닌 운전자를 고용하며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할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날지도 모른다면 사무엘 존슨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상됐듯이 마치 2주일 안에 규수형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같이 정신을 집중하게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법률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파산 절차 내에서나 밖에서나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일반 채권자들이다. 어떤 채무자들은 파산 사건이 끝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현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행동을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 피해자가 101조의 목적상 파산 절차 개시 신청 전에 발생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비행기 제조회사는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수천 대의 비행기를 생산했다. 그중 몇 대는 부서질 것이고 그 제조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아직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들은 101조의 의미 범위 내에 속하는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채무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피해자가 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의 효과는 해당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째는 법인 기업이 제7장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대량 피해 불법행위 사건의 경우이다. 만약 미래의 피해자들이 파산법의 의미 내에서의 신청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7장 절차에서 아무것도 못 받을 것이다. 그 법인 기업이 비파산법이 적용하에 소멸된다면 무엇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비파산법 하에서 법인이 소멸되는 대부분의 경우 그 법인 기업이 장부에 나타나는 모든 부채 항목에 상당하는 기금이 설치되어야 한다. 회계사들이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는 한 만일 문제가 충분히 악화된 경우 당연히 그래야 한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기금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피해자가 법인이 소멸한 이후에까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법인 기업이 제11장 절차를 거치고 있고 파산 종료 이후에도 계속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 경우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절차 이전의 청구권을 갖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약 불법행위 피해자가 절차 이전의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그들은 파산 절차 내에서 권리를 배당받지는 못하겠지만 파산 절차 종료 이후 새 법인 기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1141조 하에서 청구권만이 면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그들이 파산 사건에 참여했을 경우 받았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맨빌사 파산 사건의 와중에 파산법이 524조 G는 회생된 법인 기업들과 심지어는 보험사와 같은 제3자들에 대하여 차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파산법원이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러나 이 조항은 그 규정된 바에 의하면 성명과 연관된 집단적 불법행위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법률이 덜 확립되었다. 법원은 회생의 일환으로 채무자가 아닌 자까지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계획에 특히 동정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우발 채무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게 자산을 양도하려고 시도할 때라고 할지라도 주법 하에서 양수인이 질 수 있는 잠재적 책임으로부터 파산법원은 매수인을 절연해 주지 못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구권의 확정. 감사합니다.